일본이 내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방류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수산업계 지원 등 후속 조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피의자 최 씨가 경찰이 찍은 머그샷 공개에 동의하면서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지금 얼굴이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묻지마 범죄 대책으로 치안 강화를 위한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과 중증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같은 공습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민방공 훈련이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실시됩니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건 6년 만인데 경보가 발령되면 아파트 지하나 지하철역 등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오는 31일부터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위기 경보 수준은 당분간 경계 단계를 유지하지만 검사비와 경증 환자 치료비 지원은 중단됩니다. 초등교사 사망 사건으로 드러난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학부모 민원 전담 조직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만들어지고 교권 침해 사례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법도 개정됩니다. 뉴스 앤 이슈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배우다. 나는 배우다. 사포닌 과학을 배우다. 특허 공법으로 더 높아진 RG3 함량. 건강을 배우다. 채우다. 더 루트 RG3. 잘 나왔어 정말. 더 오래가는, 더 강한, 더 안전한. 백셀은 10배도 오래가고 누액 방지 안전링으로 더 안전하니까. 대한민국 대표 건전지 백셀. 판교의 스마트한 인재들이 첨단 기술을 이끌고 탄천의 푸른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미래를 생각하는 저탄소, 그린에너지의 혁신 속에서 문화와 첨단 산업이 융합하는 창의적인 생태계. 그 속에서 찾는 미래를 향한 희망. 그 희망은 바로 사람이기에.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여기는 대한민국 4차 산업특별도시 성남입니다. 미세한 떨림까지 정밀하게 지켜보고 숙면으로 인도합니다. AI 해텐루 슬립 드림. 성공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 저는 본질로 다시 돌아와요. 집요하고 고집스럽게 정직함의 위대함을 믿으니까요. 저스트 TS 샴푸. 엄마, 얼음! 아이스크림? 우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와, 얼음나무다. 국내 최초 얼음 정수기. 특허받은 얼음이니까. 엄마, 얼음 엄청나. 얼음 정수기는 정원 아이스 아이스트리. 타카스. 사람들은 언제 보험을 떠올릴까? 아플 때, 힘들 때, 걱정될 때 삼성생명은 바꾸고 싶었습니다. 좋을 때 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자. 당신을 더 건강하게 하는 소식, 노후를 더 풍요롭게 하는 소식, 걱정 없이 즐기며 살 수 있게 하는 소식.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의 시작. 삼성생명. 두피 전체 살려주고 보리 볼륨 살려주고 제품 발라 살려주고 빈틈 낼 거 살려주고. 그러다 네가 죽어. 살린다. 남자의 스타일. 스타일 자신감. 하이모. 씹었다! 이렇게 좋고 귀한 산양삼을 누구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만들었습니다. 품질은 진짜 자신 있습니다. 산양삼 충전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정치권의 여론전도 치열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방류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을 겨냥해 공포 마케팅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제 오염수는 내일 방류됩니다. 여야 움직임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지도부는 오염수 방류를 태평양 전쟁에 빗대며 주변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책임론도 부각하며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궤변도 국민 기만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국민 걱정하는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당당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저녁 국회에서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이 참석하는 촛불 집회를 연 뒤 주말 광화문 집회 등 비상행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정의당도 주한 일본 대사관을 항의 방문하며 규탄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본의 방류 계획이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공세를 반일과 공포 마케팅으로 규정하며 정쟁을 위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여전히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겨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과거 광우병 사태의 거짓 선동과 달라진 바가 없는 후진적 정치 행태이며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TF는 조금 전 긴급회의에서 우리 전문가가 상주하는 대신 2주에 한 번 후쿠시마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방류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또 어민 지원 방안으로 2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선 여러 상임위 회의도 열립니다. 다른 쟁점 현안 두고도 여야 대치 이어질 걸로 보이죠?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논의합니다. 앞서 야당은 이태원 참사의 총체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했지만 상임위 심사가 지지부진했는데요. 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야당과 미온적인 여당이 맞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여는데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한 여당이 반발하며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에 대해서도 여야의 이견이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이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확대 재정을 요구하는 야당과 신경전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낮에 서울 신림동에 있는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30살 최 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오늘 신상 공개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지 논의합니다. 최 씨는 신상 공개위원회를 앞둔 어제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머그샷은 경찰이 체포된 범인을 정확히 식별하기 위해 찍는 사진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피의자가 동의해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지난 2021년 교제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27살 이석준이 유일합니다. 최근 잇따른 이런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올해 폐지된 의무경찰제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안을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의경으로 알고 있던 겁니다. 이게 없어졌었는데 다시 도입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에 대한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무경찰제, 이른바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에 군에 입대하는 대신에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982년 12월에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요.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 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병력 자원도 급감한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넉 달 만에 정부가 의경 부활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한 총리는 기존 병력 자원 범위 내에서 인력의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의경 부활 검토와 함께 경찰 조직 재편 얘기도 나왔습니다.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는 겁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본 방향 자체는 길거리에서 국민이 느끼기에서 보일 수 있는 경찰 인력을 더 충원하겠다는 것이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일선 조직인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시스템을 바꾸거나 관리 인력을 최소화해 현장 활동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또 국민이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 치안 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CCTV와 보안 등 비상벨 등 범죄 예방 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민간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동시에 강력 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도 마련됩니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은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네,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를 보면 은둔형 외톨이나 정신질환자가 다수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비슷한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정신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한 총리는 정신질환 문제는 그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 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자 의지와 관계없이 중증 질환자를 법원 판단으로 강제 입원시키는 제도입니다. 더불어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과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 부대 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처벌을 강화하는 게 항상 거론됩니다. 특히 이런 흉악범죄를 얘기할 때는 사형제 부활 얘기가 나옵니다. 본보기를 보여줘서 강력범죄를 줄이자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정작 형법 전문가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에 출근하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고인의 지인들은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울분을 터뜨립니다. 사형제도를 부활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금으로 그 사람은 따뜻한 삼시세끼를 먹을 거잖아요. 그건 용서가 안 돼. 한국은 사형을 여전히 법정 최고형으로 두고 있고 지금도 중범죄자에게는 사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지난 199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25년 넘게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어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국민 10명 중 7명이 사형제 유지에 찬성한다고 답한 지난해 7월 조사 결과에 더해 최근 이딴 흉악범죄에 분노한 여론은 사형 집행 부활을 강력히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말 신림동 흉기난동 피해자의 유족도 국회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가해자 조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부분 범죄자를 단죄해 본보기로 삼자는 취지인데 정작 형법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사형이 실제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는 크지 않고 국민의 분노를 해소하는 것 이상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형을 집행받는다 할지라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범죄 현상은 반드시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좀 더 범죄 예방적 측면을 더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국제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0년 유엔에 가입한 193개국의 74.6%가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가운데 유엔은 지난 1월 한국의 사형제 완전 폐지를 공식 촉구했습니다. 외교적인 문제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실 만약에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EU와의 외교 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범죄자가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국민의 법감정도 간과할 순 없습니다.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을 검토하는 이유지만 전문가들은 이 부분 역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제와 함께 가는 세트로 가는 법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범죄가 설령 경미하더라도 세 번째 상태에서 똑같은 범죄를 하게 되면 이러한 그 범죄자들을 가석방 없는 종신제로 처하겠다. 이렇게 함께 그 세트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맞추면서 범죄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형벌의 수위를 고민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같은 공습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민방공 훈련이 오후 2시에 실시됩니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건 6년 만인데요. 서울 도심에 YTN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서울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민방공 훈련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지금 이곳에 비가 꽤 내리고 있는데요. 날씨와 상관없이 민방공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돼서 약 2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오후 2시에 사이렌 공습 경보가 울립니다. 시민들은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이동하면 됩니다. 대피소는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이 있는데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미리 검색하시면 됩니다. 15분이 지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통행할 수 있습니다. 20분이 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됩니다. 경보 해제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 방송과 재난 문자를 통해 훈련 종료를 알릴 예정입니다. 차량 통제는 일부 구간에서 진행됩니다. 서울에서는 세종대로와 국회대로 등 3개 구간이 통제됩니다. 운전자들은 도로 오른쪽에 차를 댄 뒤에 라디오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통행 재개는 2시 15분부터 이뤄집니다. 접경 지역에서는 화생방 훈련 같은 실제 같은 훈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은 2017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오는 31일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이 중단되는 등 변화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기정훈 기자. 예,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된다고요? 예, 정부가 오는 31일자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일 확진자 집계를 중단하고 이미 일반 의료 체계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특히 여름철 확산세가 계속되던 지난달 중순의 치명률이 계절 독감 수준인 0.02에서 0.04%까지 떨어지는 등 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진 게 고려됐습니다.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신종 감염병을 뜻하는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됐는데요. 그러다 2년여 만인 지난해 4월에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됐고 또다시 1년 4개월여 만에 계절 독감과 같은 4급으로 조정되는 겁니다. 4급 감염병이 되면 대응 체계가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바뀝니다. 3년 7개월을 이어오던 일 확진자 신고와 집계를 중단하고 527개 감시기관에서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로 전환합니다. 또 전국 64개 하수 처리장에서의 하수 기반 감시 등 다층 감시 체계를 통해 유행 상황과 변이 바이러스 양상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위한 원스톱 진료기관의 지정이 해제되고 무료 전화 상담 등 재택 치료 지원도 중단됩니다. 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되던 생활 지원비나 30인 이하 중소기업 대상의 유급 휴가비 지원도 모두 종료됩니다. 네, 그럼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함께 조정하지 않는 겁니까? 예,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당분간 유지합니다. 방역 당국은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안정적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입원 환자를 위한 지정 병상은 유지되지만 입원 치료비 지원은 경증, 중등증 환자는 빠지고 중증 환자에 한해 일부 지원이 계속됩니다. 검사비는 60세 이상 연령군 등 고위험군의 경우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한시 지원하는 등 의료비 지원도 일부 유지합니다. 선별 진료소도 고위험군과 감염 취약시설에 무료 PCR 검사 등을 위해 당분간 운영하고 백신과 먹는 치료제 비용도 계속 무상 지원합니다. 당국은 향후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서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주의로 낮출 계획인데요. 그렇게 되면 선별 진료소 운영도 모두 종료되고 일부 검사비 지원도 대부분 중단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기정훈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민주당 장철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방류가 됩니다. 계획대로라면요. 저희가 영상으로 하나 준비한 게 있어서 이거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일본 언론 보도 보니까요. 일본 정부가 방류 시기를 내일로 정한 게 우리 정부를 좀 배려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맥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보도상으로만 보면은 그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캠프 데이비드에서.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일부 뭐 야권에서는 왜 거기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의제로 안 올라갔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아마 일본 언론이 보도하는 거는 정상회담에서의 정상회담 취지를 살려서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정상회담 이전의 방류를 모든 준비는 다 돼 있었지만 네. 그 이전의 방류를 안 하고 정상회담 이후에 날짜를 내일로 택해서 네. 방류를 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한국에 대한 배려다라는 식으로 좀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 맥락만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은 뭐 우리 정부를 배려해서 뭐 저렇게 날짜를 잡았다라는 거는 선뜻 뭐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 정부를 배려한다면 방류를 안 하는 게 배려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본 정부가 배려했다고 하는데 그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시기를 늦춘 게? 전혀 효과는 없죠. 효과는 전혀 없는 거고 대신에 이게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굉장히 뭐 3, 4년부터 좀 진행돼 왔던 거고 저희가 좀 전에 화면 봤습니다만 사고는 벌써 10여 년 전 이전에 있었던 거니까 그동안 국제사회가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오염수 방류를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모니터하고 하는 그 계획대로 앞으로 와서 모니터하고 대응책 만들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찾아서 우리 사회가 너무 이렇게 휘둘리거나 공포감을 갖는 것보다는 좀 안정된 자세로 지켜보고 그 대책을 좀 준비하고 대응해 가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광우병 사태도 겪었지요. 천안함도 겪었죠. 그다음에 우리 천성산의 도롱뇽 사태도 겪었잖아요. 과연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이런 일들 통해서 뭔가를 얻었는지 그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더 현명한 건지 저는 좀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논하고 그게 그렇게 맞춰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나 정부에서 이거를 가지고 어떤 외교의 성과라고 말하진 않겠죠.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정부 얘기. 참 대단한 배려를 했네요, 정말. 우리 윤석열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배려에 참으로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을 일본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진짜 그게 배려인지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히려 이 배려라는 말을 들으시면서 훨씬 더 어이가 없고 지금의 이 오염수 방류 사태가 얼마나 일국의 자국중심적인 자국 이기주의에서의 결과인지에 대한 이해도만 커질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지금 이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일본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오히려 국민들께서 이 정말 기시다 총리의 말 때문에 굉장히 크게 분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참 드는 자괴감은 우리 정부가 지금 일본한테 배려받을 수 있는 게 이게 한계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 뭐 몇 가지 이제 우리 정부가 요청했었던 사안들 중에 굉장히 경미한 거 2개 말고는 또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잖아요. 실제로 이 안전성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검증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사실상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는 수준의 대우를 하면서 이 뭐 정상회담 뒤로 민 게 대단한 배려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기시다 총리와 지금 일본 정부를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을 꺼내주셔가지고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한일 정상회담 때 얘기를 했고요. 몇 가지를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를 참여하게 해달라,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달라,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했던 게 아마도 우리 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상주하는 거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상주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걸로. 방문하는 걸로 돼 있고, 일본에서는 아마 그 여러 나라에서 아마 그런 것들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문가만 이제 상주하는 건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지금 모니터되는 결과가 실시간으로 우리랑 공유되고 하는 선에서 아마 지금 이 대응책을 준비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공유라는 게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걸 보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왜 IAEA 검증 결과나 거기에 이제 IAEA가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각국의 정보가 공유가 되는 거니까 저는 뭐 그걸 통해서 홈페이지 보는 수준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지금 IAEA에 도달되는 정보와 거의 같은 양으로 같은 수준으로 공개가 되는 거라, 저는 홈페이지도 지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안전에 대해서 염려를 덜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정보는 계속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합의 내용이면은 그래도 우리 정부가 좀 대응을 잘했다, 외교적으로 잘 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건과 관련한 논의를 일본, 우리나라도 있지만 이제 국제사회가 같이 했던 그 역사를 쭉 보면 저는 충분히 지금 이 정도 선에서 국민들이 흔쾌히 그 정보에 대해서만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면 저는 뭐 이 정도 선에서 충분히 안정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선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니터하고 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 일본하고 이제 실시간으로 또 대화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그 정도면 충분히 이 오염수로부터 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걷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에서는 근데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100시간 긴급 행동을 시작을 했고, 오늘은 이제 국회에서 촛불 집회가 있고요. 내일 또 일정이 있고 토요일에도 일정이 있고요. 어떻게 대응해 나가시는지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오늘 촛불 집회와 여러 우리 이 국민들과 이런 우려를 같이 공감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활동들을 지금 나오는 대로 저희가 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사실 방금 그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사항을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거에 대해서 사실 지금 언론들이나 너무 일종의 전문가 상주 여부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전문가를 상주하고 점검하고 하는 거는 모니터하는 측면이고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내용 중에 우리 정부가 5가지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를 요청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염수 처리하기 전하고 처리한 이후에 이 핵종에 대한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와 우리 전문가들도 5가지 핵종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 정기 검사 때. 근데 이런 부분은 이번에 일본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실 추가 검사를 요구했다는 것도 우리 정부도 우리 전문가들도 그 방사능 핵종이 정말 이 사람들에게 생태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본 정부에 요구했던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그냥 단순 모니터하는 측면이 아니라 정말로 위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기준에 대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일본이 숨기고 싶어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충분히 하고 있다. 우리 얘기 뭐 그래도 뭐 상주하지 않고 뭐 5개 핵종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 안 해도 그냥 안전해. 이건 정말 맹목적인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가 그냥 전문가들이 그냥 우리 야당이 요구한 것만이 아니고 정부에서 요구한 거잖아요, 일본에. 근데 일본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런 어떤 우려와 이런 어떤 일본의 태도가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해치지 않는지에 대한 아주 진지하고 좀 차분한 방식의 대응이 필요한데 그냥 뭐 다 됐어, 좋아, 가, 이런 태도가 정말로 안타까운 거죠. 이게 뭐 걱정을 위한 걱정, 그 다음에 정치 쟁점화를 위한 논쟁, 뭐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지금 그 1, 2년 사이에 현재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면서 시작됐던 일이 아니에요. 이 이전에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 정부에서 IAEA 그리고 일본과 합의가 돼서 진행됐던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뒤집는 얘기를 하는 게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 과거에 있었던 쇠고기 괴담, 그 다음에 무슨 도롱뇽 때문에 터널을 못 만드는 이런 상황들까지도 돌아갈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그 10여 년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해류가 태평양 연안을 돌아서 4, 5년 걸린다는 거니까 2번 정도 돌아온 것 같아요.
7만 6천억 건에 대해서 수산물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지금 검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우리 해안선에 있는 한 90여 개 되는 그 검증 지점, 모니터링 지점을 200여 개로 늘려놓고 1시간마다 그 상황을 체크하면서 정보를 공개하는데 지금 큰일이 났다라고 하면서 마냥 안 가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오히려 또 일부 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20년 후에 30년 후에는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저는 이 건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잊자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과거에 우리가 국제사회가 한 약속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물음에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너무 걱정만 하면서 국민들한테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보다는 네. 정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상황에서 우리 수산물이 안전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건강이 해쳐지지 않은 상황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내는 게 맞는 거지. 생산적인 논쟁이지. 저는 지금 이렇게 뭐 100일 투쟁 뭐 네. 얘기하면서 100시간, 100일 아니고. 100일 투쟁하면서 또 촛불 들고 막 나가는 게 과연 옳은 건가라는 데는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게 분명히 아니죠. 분명히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사실 박정원 의원님께서도 물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걱정은 수산물을 하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뭐 IAEA든 일본 정부든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없죠. 왜냐하면 그 어떤 생태계에서 이 방사능 물질이 축적되고 그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지금 별로 밝히고 싶지도 않고 되게 어려운 부분이니까 또 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건 우리가 바닷물 떠먹는 게 아니라서 그 물에 200개를 검사하든 1000개를 검사하든 아니라 우리 식탁에 혹시나 올라올지 모르는 이 일본산 수산물이 혹시나 뭐 이게 또 이 해류와 달리 또 이 어종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그냥 정부나 일본 정부의 이야기만 그냥 믿는 게 정말 아주 선진 시민으로서의 태도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합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가 검증되고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얘기했었던 게 투명한 정보 공개에 대한 거잖아요. 네.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사실 이 투명한 정보 공개 얘기는 일본이 예전에 체르노빌 사건 났을 때 일본이 먼저 얘기한 거기도 하고 러시아가 방사능 물질 해양 투기를 했을 때 런던 협약을 만들어내면서 일본 정부가 또 주도해서 했었던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투명한 정보 공개였는데 네. 이번 후쿠시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국 이기주의 극치인 게 정말로 전혀 투명하지도 않고 정말로 자국 중심적이고 사실 2조 원만 들이면 할 수 있는 이런 이 토양에 매립하는 방식은 오히려 하지 않는 굉장히 사실은 그냥 일본이 어떻게 보면 큰 돈도 아닌 2조 원 정도만 추가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그러면 거의 전 세계가 안심할 텐데 그런 이 방안을 내비두고 그냥 가장 싼 바다에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이 일본의 자국 중심주의 말고는 다른 설명이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거기에 우리나라 정부가 정말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앞에 서서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팩트 전달 차원에서 두 가지만 정리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지금은 이제 희석된 오염수가 10여 년간 일본이 관리해서 이제 방류가 되는 거고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그냥 무방비로 태평양 연해에 뿌려졌던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해수부에서 7만 6천여 건의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장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바닷물과 수산물의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정부가 역대 정부가 검증을 해왔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이제 뭐 2조 원 들여서 지하에 매립하는 방법 얘기했죠. 그동안 뭐 몇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됐던 뭐 기화시켜서 하늘로 보내는 방법, 지금처럼 방류하는 방법, 매립하는 방법인데 과학적으로 실질적으로 검증된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IAEA하고 국제사회가 합의가 된 게 그래도 이 방법이 제일 그 검증도 돼 있고 제일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라고 한 게 3년 전에 합의 사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은 제가
팩트 체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도 팩트 체크 차원에서 하나 검증드리면 이게 저희 야당에서 주장하거나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쿄전력이 일본 경산선에 제출한 보고서에 실제로 아까 얘기한 일종의 토양 지층 주입 방식이나 이 대기 배출 방식은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도 좀 어렵고 국제 기준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알프스로 처리한 이후에 바다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고체화해서 땅에 묻는 거는 사실 지금은 바닷물에 희석시켜서 버리는 거랑 이 고체화시켜서 묻는 거랑은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냥 돈이 많이 들 뿐이에요. 공간이 많이 필요할 뿐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쿄전력과 일본 경산성에서도 이건 가능하다. 기준도 문제가 없다. 다만 2,300억 엔. 그러니까 딱 2조 정도예요. 그 정도가 든다. 라고 해서 사실은 예향에다 버린 거라서 이건 저희의 주장이 아닙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자료였고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100시간 긴급 행동을 선언했고요. 아마도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까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하나 더 살펴보고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문체부에서 이제 오염수 관련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던 게 논란이 됐는데 그 영상이 사실 문체부 예산만 들어간 줄 알았는데 대통령실 예산도 들어갔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수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영상을 좀 볼까요? 네, 영상을 좀 보면서 후쿠시마 오염수는 알프스라는 설비로 정화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62종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 대부분이 기준치 아래로 먹어도 기준치 이하면 인체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일본은 오염수를 해수와 섞어 3종 수소 농도를 기준치 아래로 확 떨어뜨린 후 태평양으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제 정부 계정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입니다. 한 4분짜리 영상이고요. 조회수가 벌써 1,617만 회.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1,617만 회 정도 되더라고요. 일단 대통령실이 그러면 일본을 대변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게 비판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더 영상을 좀 더 보고 이런 그 영상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를 따져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이게 한 서너 달 전에 이미 우리 수산물 그다음에 어업 종사자들 굉장히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그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큰일 났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걱정된다. 그다음에 수산물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노량진 수산시장도 가고 막 해서 소위 먹방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저는 저게 문체부 말고 대통령실 예산까지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또 따져봐야겠지만 필요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이제 전체 영상을 봐야 되지만 왜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좀 더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4분짜리라서 저희가 다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아마 유튜브에 가서 정부 계정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예를 들면 한국 정부가 우리 정부가 정말로 이런 우려 지점들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과를 논의하면서 해결해가고 있습니다라는 홍보 영상이었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거든요. 일본 정부 하는 거 믿습니다. 국민들도 믿어주세요. 이런 종류의 이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실 예산으로 이거를 만들었다. 이런 어떤 이 주제와 이 어떤 이 하는 방식 자체가 사실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문제를 진짜로 국민의 안전 문제로 윤석열 정부가 전혀 보고 있지 않구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정말 이거를 국민 생명이나 안전 문제로 전혀 접근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던 거예요. 이거를 잘 홍보해야지, 국민들을 호도해야지, 국민들을 믿게 해야지. 딱 요 어떤 이 목적의식만 가지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대하는구나. 정말로 말로라도 우리 하는 척이라도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좀 고민과 그런 걱정들을 좀 해주시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특히나 그래도 1,617만 뷰 저도 아까 보고 왔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영상들은 수백 회밖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봤어요. 한 500회, 100회.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부 공식 계정이라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거의 조회수가 한 달 만에 1,600만 회, 다른 영상 한 1,000만 회 또 이 후쿠시마 관련된 게요. 1분짜리가. 거의 무슨 그 임영웅의 뮤직비디오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이 조회수 임영웅 뮤직비디오가 한 1년 걸리면 1,600만 간 게 있던데 YTN은 구독자가 470만인데도 1,000만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찾아보고 왔어요. 많이 찾아봐 주십시오. 이러니까 이러면 정말로 홍보 영상
그을 대통령실에서 만들고 문체부가 사용했다는 10억의 홍보비라는 게 진짜로 조회수 올리기에만 쓰인 게 아니냐.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숫자와 방식과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말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정말 요 홍보 영상 제작, 유통 이 과정에서 좀 명확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이 정도 하고요.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아마도 이제 대북 송금 사건도 소환 조사가 임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대표는 황당한 얘기다라고 했고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비회기 때 당당하게 청구해라. 이 말은 조금 뭐 여당에서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청구하는 게 꼭 비회기여만 하는지 꼭 그렇습니까? 뭐 영장 청구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정감사 때는 안 할 거예요. 분명히 고려할 겁니다. 네. 이 뭐 검찰도 고려할 거고 아마 대통령실도 고민할 거예요. 왜냐하면 국정감사 기간에는 이게 이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뿐더러 괜히 영장 청구해갖고 국정감사 전체에서 정말 이게 두드려 맞을 때에 정부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타이밍이 그럼 추석 밥상에 올리는 영장 청구. 요 의도만을 가지고 사실 명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추석 이전에 뭔가 저희가 그냥 저희 마음대로 그냥 이 상상해 보면 법원에서 실질 심사까지는 안 가는 굉장히 애매한 타이밍. 이런 것들을 검찰이 정말 시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저희가 비회기 때 하라라고 요구하는 건 그렇게 정치적으로밖에 읽힐 수 없고 그리고 내용을 떠나서 완전히 국론분열적인 상황이 안 그래도 지금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 괴롭히기를 2년 넘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확실한 증거 하나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이번 명절을 이 상황으로 그리고 내년 총선까지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총선 전략으로서의 어떤 승리 전략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검찰이 그런 어떤 이 의도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이제는 좀 드러내지 말고 정말로 진짜 뭐 영장 청구하는 거는 뭐 다들 그래 뭐 검찰이 그 정도 의도 가지고 하는 거는 우리 모두 알고 있으니 정말로 정기국회라도 조금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뭐 사실 그 한 1, 2주 당기는 게 뭐 그렇게 또 어렵습니까? 2년을 했는데요. 근데 며칠 안 남아가지고요.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8월이. 그러니까요.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 혁신안 1호로 만들어낸 게 지금 체포동의안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불체포 특검 포기하는 거. 그거를 의총에서도 얘기하고 해서 채택을 했는데 그럼 그게 언제 오던 간에 그냥 가결시켜가지고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정기국회는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결산국회 16일부터 사실은 시작돼서 굴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결산 심의하고 그다음에 9월 달 들어가서 정기국회 해야 되는 건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걸 내가 선택을 해서 이때 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험한 얘기인가. 그냥 그 원래 당신들이 당론으로 채택을 하건 어찌됐건 의총에서 얘기한 대로 그냥 하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 주저주저 하나 이렇게 방탄을 끝까지 이런 식으로까지 이용하려 하나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이게 이제 9월 전에 지금부터 9월 1일 전에 청구하라는 거잖아요. 청구인데 검찰이라는 것도 수사 이 방법이 있고 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이게 뭐와 관련돼 있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에서 뭐 알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해괴한 일들이 막 생기면서 어제도 공전이 됐던 그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있어야 사실은 더 진행될 수 있는 건이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럼 대북 송금 사실에 대해서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니까 그게 그 수사도 마무리 안 된 상황일 수 있고 그다음에 법정에서의 진술도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막 그러면은 뭐 불러라라고 하는 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는 재판 지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계속 지금 이상한 방식으로 법정에서 진술을 못하게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걸 통해서 검찰의 수사가 재반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 직전까지 가 있는데 그걸 마저 방점을 못 찍고 정리를 해놓은 상황에서 당장 내일 불러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 송영길 전 대표 들어오자마자 검찰청 가서 시위하고 나 불러라 라고 하는 거랑 뭔 차이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부를 때 들어가서 조사받고 그다음에 뭐 이화영 부지사가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그럼 법원에서 진술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자꾸 민주당이 이상한 일들을 만들어내지 말고 이재명 대표도 검찰이 부르면 가서 수사에 떳떳하게 응하면 저는 이렇게 복잡하게 국민들 힘들게 하지 않아도 정기국회 국감도 잘 진행될 거고 우리 정치도 제대로 민생을 향해서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얘기 중에 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거잖아요. 저희가 뭐 정말로 불체포특권 권한을 활용할 일도 없고 정말로 이렇게 복잡하게 국회가 정기국회 자체가 복잡해지지도 않고 또 하나는 갑자기 이화영 재판으로 사실은 이 영장 청구의 주요 변수가 다 갔나 봐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백현동 때문에 구속영장을 친해 만회했던 거 아닌가요? 백현동 사안은 정말 몇 년을 이미 해온 거고 그러면 이화영 재판이 뭔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체적인 증언 같은 것들을 하지 않으면 영장 청구 없는 건가요? 사실은 진짜로 검찰이 이 정말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조성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재판은 오전에 공전이 됐고 오후에 아마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돼가지고 일부 진행이 됐고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여러 진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재판이 있을 테니까 그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 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가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종합 방안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부터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민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고 교권 침해 사례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교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학부모 악성 민원 대책으로 민원 전담 대응팀이 생깁니다. 일선 학교와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에도 대응팀이 만들어져서 투트랙으로 운영됩니다. 학교에서만 대응할 경우 교사 대신 교육 공무직 직원들이 민원 폭탄을 떠안을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겁니다. 학교 현장에서 실제 작동되는 방식은 교육 공무 직원에게 업무가 하향식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온라인과 교내 유선 전화로 접수된 민원을 사안별로 구분한 뒤 학교 민원 대응팀이나 상급기관 통합 민원팀에서 각각 처리하게 됩니다. 학교 민원 대응실에는 CCTV를 설치하고 통화 내용도 녹음됩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내놨습니다. 학교가 열던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에 이관하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1차 조사에 교육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내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시도교육감이 담당자를 징계에 넘길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생활기록부에 남기게 됩니다.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서면 사과 등과 함께 특별교육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합니다. 학부모가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숨지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의심되는 이른바 연필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사건에 관련된 학생의 부모가 자신이 경찰관이라고 교사에게 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족을 대리하는 문유진 변호사는 YTN과 통화에서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그은 학생의 부모가 사건 당일 교사에게 2차례 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부모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의 직업이 경찰관이라고 교사에게 알렸다며 연필 사건으로 A씨의 연락을 받자 교사가 압박을 받았던 걸로 느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교사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학부모 4명을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고 부모의 직업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만 0세 아동 부모 급여를 100만 원으로 올리고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를 400만 원까지 늘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어 아이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자녀 가정은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 원인 첫 만남 이용권을 가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학생 생활비 대출 한도 인상과 함께 저소득층 대학생 등록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장애인 지원 예산 등을 예산안에 반영했다며 정부안 편성 이후에도 필요한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예산 사업으로는 인천발 KTX 건설과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A 노선 조기 개통,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등이 반영됐습니다. 다음 달에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 부장판사가 오늘 처음으로 지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는 아는 사이지만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여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좀 지명됐다 이런 비판도 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친한 친구의 친구다 보니까 그리고 당시에 서울대 법과대학이 160명이었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인천 관교동에 있는 16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서청주교 사거리에서 50대 A씨가 몰던 과산화수소 탱크로리 차량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탱크로리 내부에 들어있는 과산화수소는 누출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충북 영동군 영동읍의 한 도로 경사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돌과 흙이 도로로 쏟아져 왕복 4차선 도로 가운데 일부인 2차선 도로가 통제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범 조선이 첫 재판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조 씨 변호인은 검찰 주장과 달리 조 씨가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가진 적이 없고 누군가 본인을 미행하고 있다는 피해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선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밤중 놀이공원에서 현금 인출기를 부수고 현금 수백만 원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 40분쯤 특수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그제 새벽 2시쯤 서울 화양동 어린이대공원 외표소 옆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를 토치 절단기로 부수고 현금 322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6월 창고형 대형마트 코스트코에서 폭염 속에 카트 정리 작업을 하던 29살 노동자가 쓰러져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사망 진단서에 온열과 탈수가 명시됐는데도 2달 넘도록 회사 측이 책임 인정이나 사과 한마디 없다며 철저한 산재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낮 최고 33도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 6월 19일 코스트코 하남점. 퇴근길 고객 차량이 가득 찬 주차장에 작업 조끼를 입은 직원 2명이 걸어갑니다. 카트 정리 작업을 하다가 숨진 29살 고 김동호 씨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몸에 이상을 느낀 김 씨가 잠시 쉬겠다며 동료에게 얘기한 뒤 왼쪽 주차장 구석에 쭈그리고 앉습니다. 이후 차량 뒤쪽으로 몸을 옮긴 김 씨가 의식을 잃으면서 더 이상 보이질 않습니다. 3분 뒤 쓰러진 김 씨를 발견한 직원들이 달려와 급히 심폐소생술에 나서고 이어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김 씨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공개된 CCTV엔 20kg에 달하는 카트 수십 개를 옮기며 고된 작업을 하는 김 씨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유족들은 김 씨가 폭염 속에 1층부터 5층 주차장을 오가며 하루 4만 보를 걸을 정도로 혹독하게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동호가 근무할 때에는 주차장에 냉풍기를 틀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공기 순환 장치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으며 시원한 물도 5층을 가야 마실 수 있었습니다. 40도가 육박하는 공간에서 노동자를 위해 제대로 지켜진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 씨 사망 진단서에는 폐색 전증의 원인이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명시돼 있습니다. 정해진 휴식 시간은 3시간에 단 15분. 다른 지점보다 카트 관리 근무 인원이 적어서 쉴 틈도 없었다고 유족들은 호소합니다. 하지만 코스트코 코리아 측은 김 씨 사망 2달이 넘도록 사과 등 어떤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족들은 코스트코 측의 책임 인정을 촉구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주차장 한쪽에서 쓰러져 사망한 청년 노동자와 유가족은 아직도 코스트코에 사과 한마디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사망 진단서도 전문가도 일반 국민들도 과중한 업무의 온열로 쓰러졌다고 이야기한다. 오직 코스트코만 지금까지 자기 최면을 하며 병사라고 우기고 있다. 여기에 숨진 김 씨의 빈소를 찾은 회사 측에서 지병을 숨긴 게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저희 동호가 원래부터 병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한 분은 병인데 숨기고 있어야 했지 않냐 그러면서 막말을 퍼부었다고 그렇게 말을 전해 들었거든요. 고용노동부는 코스트코 코리아 직원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절기 처서인 오늘 곳곳에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서해와 남해에서 2개의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주로 서해안과 제주도에 강한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경기도 안산과 포천, 충남 서산과 태안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 북부, 서해안으로도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비는 점차 내륙으로 확산하겠고 호우특보도 더 확대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 많은 곳에 200mm 이상, 그 밖에 전국으로도 최고 15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은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영남 지방은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7도, 광주 30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주로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이번 비는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초반에도 전국에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